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분석 및 이유 학습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게 된 원활고 교사 조경호라고 합니다. 지난번 6월 모의평가 이전에 대해서 학습법에 대한 안내도 잠깐 했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며,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번 2015 교육과정에 맞춰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첫 시험이 이제 이번 6월 모의평가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공통문항 22개, 그 다음에 선택과목에서 8문항이 이제 출제되었고, 실제 수능과 이제 다른 점은 출제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한 어떤 수능의 유형을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지만, 평가원이라는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치른 2015 교육과정을 맞아서 치르는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난도를 분석해보면 공통 과목이 조금은 이제 어렵게 출제되었고, 선택 과목은 일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수학 영역 나양에 응시하던 사회 탐구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15번 문항, 삼각함수, 그 다음 22번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이고, 14번 문항 또한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조금 이제 예년 수준과 비슷하다거나 좀 쉽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의 최고 난도 문항인 30번 문항도 예전 2018 수능 30번에 비한다면 나름대로 난도는 조금 낮아져서 이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평이한 시험이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몇 번의 학력평가라든가 이런 수능 예비평가에서 우리가 봤듯이 최고난도 문항의 난도는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를 가지고 있지만, 또 예전처럼 쉬운 4점이죠. 쉬운 4점, 14번, 15번에 해당하는 쉬운 4점, 즉 한눈에 풀 수 있는 4점이 조금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체감 난도는 아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면 수학 1 11문제, 그죠? 22문제 중에 11문제, 수학 2에서도 1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수학 1, 수학 2는 전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각 3개의 단원별로 문항이 이런 형태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신다면 아마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단원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항이 더 치우쳐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존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유형이었지만 중간중간 계산이 이제 복잡해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고, 신유형 문항으로 보면은 수학 1의 13번이라든가 15번, 21번, 그 다음에 수학 2의 14번, 20번, 22번 같은 유형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공통 과목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15번처럼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과 주기성에 관한 공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를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어떤 식에 대하여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삼각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주기성과 대칭성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2 같은 경우에 이제 14번과 22번이 고난도 문항에서 모두 이제 함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항이 출제됐는데, 기존의 출제지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죠. 그죠? 절대값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유형에 관한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꾸준히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4번 문항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새로운 함수 이제 gx에 대해서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을 3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추론하는 문항이 되는데, xgx라는 이 식에서 x의 범위를 나누어서 gx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gx가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x를 이렇게 묶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쪽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이 뒤쪽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우리가 기존에 많이 보던 함수 fx를 평행 이동시킨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 x, 이 부분을 갖다가 x가 양이냐 음이냐 범위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절대값 기호를 소구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x를 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값 fx-p 더하기 q에만 남고 x가 0보다 큰 경우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절대값 fx-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gx를 분해해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 함수 문제를 읽을 때도 여기 보게 되면 gx가 연속인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g0가 0이 된다라는 이 성질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선택 과목 한번 살펴보면 현재는 모든 단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어 2개씩 들어가 있고 전부 다 8문항씩 우리가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형들이 출제가 되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28번과 같이 순열과 중복 조합을 활용하는 문항이라든가 29번처럼 원순열 활용하는 문항 30번과 같이 여사건을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여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지 못한다면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항을 해결할 때 30번처럼 5개의 수의 곱이 이제 6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2와 3이 적어도 한 번씩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5개 중에 2가 2번, 3이 3번 또는 2가 3번, 3이 2번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많은 상황에서는 여사건을 생각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여사건을 쓸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가 확률 통계에서 고득점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미적분 보겠습니다. 미적분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기존 기출문제에서 자주 다루었던 유형들이 출제되었지만 이제 29번 변수를 이용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문항이라든지 30번 초월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문항이 조금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문제에 주어진 식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미적분 부분에서 출제되는 문항을 보게 되면 고난도 문항들은 주로 이제 새로운 함수식을 파악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곡선과 직선이 서로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FT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FT라는 것은 결국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고 특히 여기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가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지금 45도를 이루잖아요. 그죠? X축과 양의 방향 45도를 이루기 때문에 그죠? 표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즉 Ln 1 플러스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제곱 이꼴 X 플러스 T 이 방정식의 해가 우리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이 길이가 바로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이 되겠죠. 물론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버리면 절대값 필요 없겠지만 그러면 1대1대 루트 2에 이게 루트 2의 관계이기 때문에 FT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고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에서 1 플러스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제곱이 2의 x 플러스 t제곱이 되어서 지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2의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t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라 표현을 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제곱이 0 둬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2에 우리가 마이너스 t제곱을 이렇게 묶어낸다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이제 알파 베타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새로운 함수에 대한 이해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연습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다음 기하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기존에 많이 출제되던 유형들이 출제되었지만 이제 29번처럼 포물선의 평행이동 문제, 30번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 문항이 좀 어렵게 출제되었죠, 그죠? 그래서 도형의 해석과 주어진 조건의 벡터식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아마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난도 30번 문항 같으면 이 두 점 P와 Q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때 존재하는 영역을 표현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공되는 EBS의 해설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은 해설지와 그 다음에 각종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해설 강의를 보고 여러 가지 풀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월 모의 평가 이후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일단 6월 모의 평가는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6월은 난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 9월 모평의 경우에는 문항의 유형도 함께 봐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형적인 유형의 문항도 있었지만 변별력이 있는 신유형 문항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고 난도 문항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 개념과 문항 유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 평가에 대한 풀이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두고 그 풀이를 보지 않고 스스로 꼭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과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을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6월 모의 평가가 우리한테 이제 주는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객관적인 어떤 하나의 지표가 돼서 자신의 이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이제 3월, 4월 학력평가와 함께 성적 흐름의 패턴,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수능 학습 정도 및 향후 계획을 고려해서 이제 포괄적인 관점에서 우리 6모 성적을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 평가를 치르면서 자기가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는지, 그 다음에 생소한 개념이나 문항의 유형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가성비가 낮다고 그러죠, 그죠? 투자 시간 대비 지나치게 성적이 낮은 과목이나 학습 능률이 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학습 스타일 및 계획을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열심히 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좀 더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영역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면 선택 과목이 지금 현재 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여름 방학을 통해서 9월 모의 평가에 치러질 때는 전 범위잖아요, 그죠? 여름 방학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또 선택 과목이 또 너무 또 올인을 하다 보면 공통 과목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자신이 틀린 문항 수의 비율을 고려해서 학습 시간을 배분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공통 과목에서 몇 개 틀리고 선택 과목에서 몇 개 틀렸다면 그걸 비율을 해서 이제 수학 공부 시간 전체의 비율로 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무조건 많이 푼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채워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현재 1등급인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주고 주기적으로 실제 수능 시험 형식으로 구성된 30문항짜리 시험지를 활용해서 수능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중킬러 주제로 나올 만한 특정 주제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서 뭐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 감수 그래프 해석, 그 다음에 삼각함수와 도형, 수열의 기납적 정의겠죠, 그죠? 수학 2 같으면 당연히 다항함수 미적분을 하는데 그래프의 추론,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습해 주셔야 되겠고, 현재 2, 3등급 수준인 친구들은 최고 난도인 15번, 21번, 22번, 30번, 뭐 여기에다가 추가로 한 29번 정도 한 5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해결한다. 즉 원점수 8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80점을 안정적으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영역을 채워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고, 너무 쉬운 건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약점 단원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공부한 개념을 기출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하다. 단순하게 이제 계산해서 답 찾는 거 말고 이 문항에 쓰인 개념이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계속해서 틀리는 문항에 대해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해 두시면 수능 임박에서는 그 오답 노트만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본다고 생각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현재 4, 5등급 수준의 친구들은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학습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유형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중심으로 해서 개념 공부를 해주시고, 수능 완성에서 나와 있는 문항 유형들,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한 권 정해서 이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고난도 문항은 제외를 하고 자기가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최소한 원점수 60점 이상,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 주신다 그러면 현재 4, 5등급보다는 한 등급 더 올라간 성적을 여러분들이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하는 등급을 잘 분석을 해서 내가 잘 안 되는 유형과 내용들 충분히 복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졸업생 선배들의 수학 영역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9월 모의평가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대구의 포산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조혁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약 한 달 전쯤 2021년 6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지금쯤이면 재학 중인 학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고 있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고 묵묵히 버텨온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생각과 잘 해내가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바로 작년에는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이었기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의 심정과 고민, 특히 불안함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를 빌려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험인 수능과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수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쓴소리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결국 여러분들 모두가 마지막에 도달해서는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도 부디 그런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능에 관한 얘기부터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2022 대입 수능은 많은 점이 변화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선택 과목의 도입이겠죠. 국어는 문학과 독서 영역이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고 언어와 매체 또는 화작과 작문 중 태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은 수1과 수2가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고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태기를 해서 수능을 치게 됩니다. 핵심은 문이과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계산식을 통해 등급을 동시에 매기게 되고 따라서 선택 과목에 따라 등급 컷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3월과 6월 모의고사를 통해 확실히 체감해서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느낀 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선택 과목을 확실히 정하고 그 공부를 수능 때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목에 대한 공부량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확실히 정함으로써 그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확실한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큼 불안함을 지울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목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올해부터 바뀐 수능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특히 수시생에게 걱정스러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 등급 문제입니다. 이 표는 2022학년도 15개 대학 수시 대학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비율을 나타낸 표인데 여기서 수능 최저 적용 비율 수치가 작년의 수치에 비해 약 10%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수시생들에게 작년에 비해 수능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비해 강화된 수능 최저 적용 비율로 인해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자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대입에서 자신이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뀐 수능이 혼란스럽겠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능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능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본 첫 번째 경험이 여러분이 6월 3일에 쳤던 시험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무사히 육모를 치른 여러분들에게 늦었지만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현역이라면 기말고사, 자소서, 수시 지원할 대학에 대한 부담감, 첫 재수생과의 경쟁 등 가장 바쁘면서도 불안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세간의 평가로는 작년 수능보다도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작년에 수능 다음으로 6월 모의고사를 치를 때가 가장 떨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 말해주고 싶은 것은 절대 자신의 성적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평가원 시험을 치른다는 점과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코로나 등 아직 여러분들이 완벽한 실력 발휘가 되지 못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잘 봤더라도 그 점수가 절대 여러분의 수능 점수라고 생각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수능은 낯선 환경에서 비롯되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압박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익숙한 선생님과 환경, 주변의 친구들 속에서 이루어진 모의평가는 자신의 정확한 실력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수능만 잘 보면 되는 현실이기에 지금의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문과다 보니 문과 계열의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잔소리가 있습니다. 국어 선택 과목은 각자의 성향과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선택하겠지만 수학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할 것입니다. 왼쪽 표는 지난 3월 학평에서 서울교육청이 분석한 내용이고 오른쪽은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6평 가채점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왼쪽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3월 학평에서 확통 선택자들이 미적분, 기하 선택자들에 비해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 점수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른쪽 기사에 따르면 확통 선택자는 평균 42.6점, 미적분 선택자는 65.6점, 기하 선택자는 59.8점을 받았고 1등급 비율도 이과생이 95.5%, 문과생이 4.5%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문과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의 절대량을 정말 많이 늘려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수학 공부에 있어서 이과생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는 국어에도 해당되지만 공통과목 공부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평가원은 공통과목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올해가 첫 공통 선택 과목에 따른 수능인데 선택 과목에 큰 비중을 둔다면 과목 선택에 따른 불합리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고 공통 과목 문항이 앞쪽에 배치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확통을 선택할 문과생들은 더욱 공통 과목 공부를 철저히 해서 난이도에 있어서 미적분과 기하에 비해 유리한 장점들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선 수학을 잘하는 문과생이 대입에 있어 정말 유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그 어떠한 핑곗거리도 될 것이 없습니다. 잠시 놓아두었던 수능감을 다시 되찾아야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철저히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몫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11월까지의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 더운 날씨 속에서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서 그 어떤 방학보다 알차게 보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휴식도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방학 동안 어디로 짧은 여행이 가고 싶다면 꼭 다녀오라고 말해주고 싶고, 주말만이라도 일정 시간을 휴식하는 시간으로 정하길 바랍니다. 아마 11월까지의 남은 기간이 정말 짧을 것 같아 조바심을 느끼실 텐데,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서 여러분의 체력과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노파심에 말하는 거지만, 현역생 중 벌써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고민은 수능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고 이번 수능에 모든 것을 쏟아붓길 바랍니다. 과목별로 제 생각을 간단히 말하자면 국어는 무엇보다도 기출 분석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시험 감유지의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하고 기출 지문과 문제를 한 문장 한 문장 철저히 분석해서 평가원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체화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번 육모에서 첫 번째 지문이 문학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스러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략적으로 영역별 문제풀이 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를 구평 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능 당일날 가장 먼저 치는 과목이기에 집중력 문제나 예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세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학 역시 기출 분석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오답 노트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미 오답 노트를 예전부터 착실히 작성해 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답 노트를 병행하길 바랍니다. 수학은 문제풀이에 대한 추론 과정과 계산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뇌는 이를 자주 까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편 영어는 계속해서 절대평가로 시행되지만 이번에 EBS 집정연계가 없어지면서 수험생들에게 의외의 복병으로 작용할 것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갔는데 여름방학 동안 영어 과목의 공부량을 늘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국어나 수학에 비해 영어의 중요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 영어를 확실히 잡아두기를 바랍니다. 9편까지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도 EBS의 중요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오히려 기출 분석을 통해 지문 자체의 해석력을 높이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 바뀐 수능에 많은 혼란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빠르게 적응하는 자가 이깁니다. 현 체제에 순응하고 수능까지 꾸준하게 달린다면 분명 여러분은 미래에 각자 자신만의 성공한 모습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응원하면서 선배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포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 수능 정시 전형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에 진학한 강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교육청의 부탁으로 여러분의 한 해 선배로서 제가 어떻게 수능 수학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한 지금 1학기가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올 때 이제 여러분이 남은 11월까지 어떻게 수능 수학 공부를 해야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 수학은 내신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수능 수학에서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제가 고등학교 2년 반, 그리고 중학교 포함하면 약 거의 6년 동안 배운 수학 공식들을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는지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공식의 증명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공식을 까먹더라도 스스로 유도해내서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해서 모든 공식을 한번 정리해본다면 공식이 기억나지 않아서 당황한 일은 현저히 줄어들 거고 그러면 쉬운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응용 능력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30문제의 수학 문제 중에서 2점짜리 문제는 문제를 읽고 바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고 이제 그거에 한 단계를 더 거치어서 답을 구하게 되면 3점짜리 문제가 되죠. 이러한 2점, 3점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개념이 충분히 학습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실수만 안 한다면요. 그러면 이제 4점이 문제일 텐데 4점은 사실
이제 쉬운 4점, 준킬러, 킬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식이 몇 단계,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또 몇 개의 개념이 여기에 응용되는지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결정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식을 단계별로 나누고 어느 단원에서의 개념이 응용되었는지를 알아야겠죠. 이거를 이제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학습해야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기출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미 기출문제 충분히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답 맞추는 데 집중했지, 그거를 스스로 분석하면서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평가원에서 낸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원이라는 기관이 검토하고 순전히 수능을 위한 연습 문제로 냈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의 기준에 맞춰서 문제들이 단계 풀어지도록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익숙해진다면 이거를 이제 수능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 있다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흔히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력이 근접했다는 거지요. 기출문제 공부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산 실수입니다. 사실 아는 것을 틀리는 것이 모르는 킬러 문제 틀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점수에서 그리고 입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이 예측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모르는 문제를 하나 더 맞추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은 모두 맞춘다. 이러한 마인드로 수능장에 임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수를 유발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문제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고, 식을 순서대로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체계적으로 적도록 연습해서 제가 다시 봤을 때 실수를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오답 노트, 실수 노트를 만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제 행동을 계속 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는 저는 반복 학습을 하라고 꼭 추천하고 싶어요. 하나의 문제집을 여러 번 보는 거죠. 우선 처음 문제를 볼 때는, 기출 문제를 볼 때는 문제를 읽고 그 해당 지시문이 어느 과목, 미적분이면 미적분 이런 식으로 어느 과목 어떤 개념을 이용했는지 고민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답 바로 손이 움직이기보다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단원이 생각이 났다 하면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했죠. 여기서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이제 빠르게 답을 구하고 정답을 맞추는데 집중하긴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분석할 시간이 없고 일단 답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매길 때 여기서 가장 중요했는데 고민을 오래 한 문제. 발상이 좋아서 와 답지를 보거나 매겼을 때 내가 이렇게 전율이 들었던 문제, 또 내가 틀리거나 계산 실수한 문제, 이런 거를 모두 형광펜이나 빨간 펜 같은 걸로 문제에 표시를 하고 또 한 줄 일기 같이 짧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문제집 한 권을 다 끝내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문제집에서 제가 앞서 말했듯이 펜으로 표시한 문제들만 이제 다시 풀었어요. 이제 이때는 이미 다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 건 거의 당연한 거고, 이제는 이제 문제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식을 세워야 하고, 여기서 왜 이 공식이 이용되는지, 저의 행동 하나하나의 수학적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또, 출제자가 왜 이렇게 문제를 냈을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첫 번째 풀 때와 다르게 약간 저의 사고 과정에 약간 유기성이 생기고 체계적으로 약간 제 쓰는 모든 식 하나하나의 행동에 이유가 부여되니까 좀 더 제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책은 버리지 마시고 이제 다른 문제집을 풀거나 모의고사를 풀거나 하다가 내가 그때 공부했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책을 펴서 그 코멘트와
밑에 다시 두 번째 풀었을 때 적었던 또 다른 코멘트를 읽어보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복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풀었던 문제집 중에 남아있는 걸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따와봤는데, 이렇게 틀렸는 문제는 왜 틀렸는지, 왼쪽 문제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입 문자에 이제 무언가를 대입하는 순간 x라는 변수는 이제 변수로서의 기능이 아닌 상수로서의 기능을 하고, 또 이제 우리는 미분은 상수가 아닌 변수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코멘트를 적어놨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았죠. 다음은 오답 노트입니다. 저는 항상 계산 실수에 발목이 잡혀서 시험 점수가 예상보다 낮아서 항상 좀 낙담하고 했었는데, 이건 진짜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처음에 실수 노트, 그냥 흔히 오답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노트를 모든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모의고사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모의고사도 수원, 수투, 선택 과목, 책 노트를 3등분으로 나눠서 각각 단원별로, 과목별로 따르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선 올바른 풀이를 적기보다는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내가 잘못된 풀이를 풀었는지 그 상황을 대해서 다시 기억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볼펜으로 적고,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실수했던 부분, 그 부분을 반성하는 의미로 가장 강렬하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답지를 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답지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올바른 풀이를 적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식으로 문제 실수하면 안 된다, 수능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오답 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답 노트는 시간이 조금 빌 때마다 한 번씩 보고, 특히 수능에서 저는 수학을 치기 전 쉬는 시간에 저의 실수 노트를 보면서 이번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는 못 풀더라도 여기 적혀있는 실수는 또 안 해야지, 그런 것만 해도 성공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긴장을 안 하도록 약간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 노트 속에 있는 문제만 쌓여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실수가 쌓이고 나면, 쌓이고 복습하게 되면 더 이상 했던 실수를 안 하고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강추하는 저의 수학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확률과 통계 선택하신 분들, 확률과 통계는 문제 유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몇 번 정리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실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확률과 통계는 그런 경향성은 잘못된 개념에서 오기 마련인데, 그거를 딱 캐치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확통의 문제가 눈에 다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름방학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 방법대로 기출문제를 우선 저는 복습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고, 저도 이때 자이 스토리라는 문제집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 수능의 직접 연계는 예전보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은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또 복습하고 중요한 문제도 아까 기출문제 풀었던 방법대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공부하게 된다면 비슷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억이 잘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선택사항인데, 저는 이런 시간이 남는다면 굳이 기출문제도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면 절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사설 문제, 인간 강사나 시중에 파는 사설 문제집을 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얼만큼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너무 그 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빠르게 그냥 푸는 데 의의를 두고, 또 너무 막힌다 싶으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말고, 저는 답지를 조금씩 참고해가면서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사설 문제를 풀고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에 대한 완벽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이제 9월, 10월이 되면 이제 문제집이 아니라 모의고사 형태로 정해진 100분 안에 이제 30문제를 내가 몇 분까지는 요 문제까지는 몇 번까지는 가야겠다. 여기 만약에 4점에서 막히면 뒤에 선택형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쉬운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오겠다 등 자신만의 이제 문제풀이 순서를 스스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에도 마찬가지로 오답노트를 정리하고 또 내 그 100분 동안에 내가 행동했고 사고했던 과정들을 정리해 가면서 수능에는 좀 더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풀었던 대로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도록 연습하게 된다면 크게 긴장하지 않고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밤새서 공부하지 말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은 시간이라서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많으니까 여기 상단에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신다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학종이든 수능이든 최대한 대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화이팅!